수술실에서 발견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신원불명 총상 환자의 군복 안감 속에 숨겨진 작은 USB. 그 안에는 북한 당국도 숨기려 했던 충격적인 명단. 수술을 중단시킨 보안부. 하루아침에 사라진 간호사들. 과연 그 USB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고 왜 이 의사는 목숨을 걸고 남한까지 와야 했을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영우입니다. 평양중앙병원에서 15년 동안 외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낯선 땅에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4년 10월 초순이었습니다. 평양은 막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대동강변에 버드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던 때였죠. 저는 그때만 해도 평범한 의사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출근하고 저녁 8시에 퇴근해서 어머니와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해 78이셨습니다. 6.25 전쟁 때 함경도에서 피난 오셔서 평양에 정착하신 분이셨죠. 아들아, 네가 의사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내는 예전에 간호사였다가 애들 낳고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었고요. 아들은 26으로 김책공업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딸은 23으로 평양음악대학을 나와서 초등학교에서 음악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10월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병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복도에서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안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의사들한테는 말도 안 걸고 그냥 복도 끝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는 보안부 사람들이 나타나면 좋은 일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같은 외과 과장이었던 리 선생이 출근을 안 했습니다. 전화를 해봐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 봐도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다음날 병원당 비서가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동무는 반당 반혁명 행위로 숙청되었습니다. 동무들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15년을 같이 일한 동료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이유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저 입 다물고 있어야 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리 선생 자리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양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자주 끊겨서 가로등도 반만 켜져 있었지요.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리 선생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그저 환자 살리려고 밤낮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감자랑 옥수수로 만든 국이었습니다. 쌀은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으니까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안 좋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연세에 걱정 끼쳐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병원의 감도는 그 무거운 공기를 사람들 눈빛에서 보이는 두려움을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였습니다. 10월 17일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그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당직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저는 병원에 남아서 응급환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직실 창문 밖으로 평양거리가 보였습니다.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한 거리였습니다. 밤 11시 30분쯤 됐을 겁니다. 갑자기 병원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의사 선생, 응급환자요. 빨리요. 저는 가운을 입고 뛰어나갔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군복 입은 사람 하나가 들것에 실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가슴팍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총상이었습니다. 제3수술실로 옮기시오. 저는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김 간호사, 박 간호사, 최 간호사. 우리는 환자를 수술실로 급히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이 환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군복에는 계급장이 없었습니다. 이름표도 없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환자를 실어온 사람들도 이상했습니다. 구급대원 복장이 아니라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환자의 심장 박동 소리만 모니터에서 삑삑거렸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수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리고 제가 곧 이 땅을 떠나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술실 조명이 환자를 비췄습니다. 환자의 가슴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왼쪽 폐를 관통했더군요. 저는 집게로 총알을 꺼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계급장도 없고 이름표도 없을까? 김 간호사가 제게 수술 도구를 건넸습니다. 박 간호사는 환자의 혈압을 체크하고 있었고요. 최 간호사는 피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실에는 심장 모니터 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삑, 삑, 삑. 그때였습니다. 제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군복 안감 속에 뭔가 숨겨져 있었어요. 제 손가락이 작은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주머니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걸 꺼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하지만 의사로서 환자 몸에 이물질이 있으면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남색천에 쌓인 작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은색 USB였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였죠.
저는 그 USB를 손에 쥐고 잠시 멈췄습니다. 왜 군인이 이런 걸 몸에 숨기고 다닐까? 김 간호사가 제 손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박 간호사도, 최 간호사도 그걸 봤습니다. 우리 네 사람은 서로 눈만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실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더니 천장에 달린 스피커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수술 중단하시오. 저는 깜짝 놀라서 위를 쳐다봤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수술실 천장 구석에 작은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못 봤던 건데 언제 설치된 건지 모르겠더군요. 모든 내용은 비밀로 유지하시오. 지금 즉시 수술을 중단하시오.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USB를 재빨리 가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숨긴 거였어요. 무서웠습니다. 이 USB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위험한 물건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환자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삑삑, 삑, 삑삑삑. 모니터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환자가 위험했습니다. 수술을 멈추면 이 사람은 죽을 겁니다. 선생님, 환자가 위험합니다. 김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계속합니다. 수술을 계속해요.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수술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 입은 남자 4명이 들어왔습니다. 보안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스크도 가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두 신은 채로 수술실 바닥을 밟으며 들어왔어요. 비켜주시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침대째 밀고 나갔습니다. 수술도 끝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환자의 가슴은 아직 열려 있었고 피는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수술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환자를 끌고 나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우리 4명만 남았습니다. 저와 간호사 3명. 수술실은 조용했습니다. 바닥에 환자의 피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게 뭐였어요? 저 USB는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오늘 밤 일은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새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천장의 카메라가 모든 걸 다 봤다는 걸. 저는 가운을 벗고 당직실로 돌아왔습니다. 주머니 속 USB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평양거리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깜깜했습니다.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USB 안에 뭐가 들었을까? 왜 환자는 이걸 몸에 숨기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보안부가 수술까지 막으면서 환자를 데려갔을까? 새벽 6시가 됐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내내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옥수수죽이었습니다. 아들아, 밤새 고생했구나. 얼른 먹어라.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저는 옥수수죽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어머니, 제가 오늘 이상한 USB를 주웠는데 아마 큰일 날 것 같아요라고요?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방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USB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사흘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USB를 열어봐야겠다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을까요? 지금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10월 20일 새벽 2시였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당직 의사는 저뿐이었고 간호사들도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무실 문을 조용히 잠갔습니다. 창문 커튼도 꼭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기록 보려고 쓰는 거였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정말 열어봐야 하나? 그냥 버리는 게 나을까?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었기에 보안부가 그렇게까지 했을까?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더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K11계획24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 27개의 문서 파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지도부 제거 계획 실행기 -3이었습니다. 제 손이 마우스를 잡고 떨렸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대상 1 김대좌 호위사령부 제후국 혐의 외부 접촉 및 기밀 누설 실행 방법 교통사고 위장 실행 1 2024년 9월 28일 상태 완료 대상 이박대좌 인민보안성 혐의 불순 사상 유포 실행 방법 심장마비 위장 실행 1 2024년 10월 5일 상태 완료 대상 3위 상좌 국가안전보위부 혐의 내부정보 유출 시도 실행 방법 자살 위장 실행 1 2024년 10월 12일 상태 완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명단이었습니다. 죽일 사람들의 명단이었어요. 그것도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심장마비, 자살 모두 위장이었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네 번째 대상이 나왔습니다.
대상 사장 대좌 마이너스 호위사령부 소속 마이너스 혐의 기밀문서 유출 시도 마이너스 실행 방법 총상 위장 후 수술 중 제거 마이너스 담당의 김외과 의사 마이너스 실행일 2024년 10월 17일 밤 11시 32분 마이너스 상태 실행 중 변수 발생.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했구나. 나를 살인 도구로 쓰려고 했구나.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환자에게 신원이 없었는지, 왜 보안부가 수술실에 들어왔는지. 그들은 제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실수로 죽이기를 바랐던 겁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죽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수술 중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끝낼 생각이었던 거죠. 저는 화면을 계속 내렸습니다. 뒤에 더 있었습니다. 2차 제거 대상 마이너스 목격자 마이너스 김 간호사 마이너스 박 간호사 마이너스 최 간호사 실행 방법 개별 처리 지방 발령 위장 후 소멸 실행 예정일 2024년 10월 24일 간호사들이요. 저와 함께 수술실에 있던 그 3명의 간호사들. 그들도 죽일 계획이었던 겁니다. 목격자니까요. 그날 밤 수술실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아니까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계획은 당 중앙의 최고 지시에 따름 외부 유출 시 즉각 제거 관련자 전원 숙청.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는 의사다. 사람 살리는 의사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살인자로 만들려고 했구나. 15년 동안 의사로 일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를 살렸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수술했고 손이 떨리도록 집게를 잡았습니다. 환자가 살아서 병원을 나갈 때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게 의사의 보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체제는 저를 뭘로 본 겁니까? 그저 쓰고 버릴 도구로 본 겁니다. 환자를 죽이는 칼잡이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저도 간호사들도 모두 죽일 생각이었던 거죠. 저는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노트북을 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 거리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새벽 2시 반. 세상은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 가족도, 제 환자들도 모두 그저 체제를 위한 부품일 뿐이라는 걸,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이요. 리 선생 생각이 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사라진 동료 의사요. 그도 혹시 이런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반당 반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진 걸까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더 이상 이 체제의 도구로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떡해요? 국경은 철조망으로 막혀있고 감시는 삼엄하고 탈출하다 잡히면 온 가족이 끌려가는데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요. 새벽 6시에 교대 의사가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인사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뒤를 계속 돌아봤어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곧 떠나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드리면 어머니도 위험해지니까요. 제 방으로 들어가서 옷장 깊숙이 USB를 다시 숨겼습니다. 이 작은 USB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안에 담긴 진실이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평양의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침이 제게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0월 24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병원에 출근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 간호사가 안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와 있을 시간인데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실에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김 간호사는요? 다른 간호사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지방 발령 났대요. 어제 갑자기 통보받고 떠났답니다.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짐도 다 두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USB에 적혀있던 그 내용이 떠올랐거든요. 김 간호사 마이너스 2차 제거 대상 마이너스 지방 발령 위장 후 소멸. 그게 시작된 겁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박 간호사도 사라졌습니다. 역시 지방 발령이라는 말만 남기고요. 가족들한테 연락도 안 했답니다.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요. 사흘 뒤에는 최 간호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명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수술실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요. 저를 빼고 모두 사라진 겁니다. 간호사실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간호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조심하세요. 요즘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물어보면 그 간호사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그날 오후 병원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당직 기록을 확인하러 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행정실로 갔습니다. 행정 담당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김 선생, 선생님은 10월 17일 밤에 당직이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당직이었는데요. 그날 밤에 응급환자도 받았고 기록에는 없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당직 명단에 없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로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10월 17일 당직 명단에서 제 이름이 지워져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저는 그날 밤 병원에 없었던 겁니다. 수술 기록은요? 그것도 없습니다. 10월 17일 밤에는 아무 수술도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 지워진 겁니다. 환자도 수술도 간호사들도 저도 모든 게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 된 거예요. 복도로 나오는데
마취과 정 선생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 나는 아무것도 본 적 없어요. 그날 밤 일은 기억도 안 나요. 선생님도 그러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정 선생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정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빨리 사라졌습니다. 복도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평양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차들이 지나가고 모든 게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 뒤에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숨어 있는지를.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와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감자로 만든 전이었어요. 요즘은 쌀이 귀해서 밀가루도 구하기 힘들거든요. 아들아, 오늘 얼굴이 더 안 좋네. 무슨 일 있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아픈 거 아니에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켜야 해.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살려야 해.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있으면 저도 사라질 겁니다. 김 간호사처럼, 박 간호사처럼, 최 간호사처럼요. 그리고 제가 사라지면 제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끌려갈 겁니다.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갈 거예요. 새벽 3시쯤 됐을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북하기로요. 혼자 떠나기로요. 가족을 데리고 가면 성공할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요. 저라도 살아서 나가서 나중에 가족을 빼내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장마당에서 중국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위안화로 500위안쯤 모았어요. 우리 돈으로는 100만 원쯤 되는 큰 돈이었지요. 국경 지역으로 가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평양에서 해상까지 가는 기차가 있었어요. 거기서 압록강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었고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국경 지역은 감시가 삼엄하거든요.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USB는 방수 케이스에 넣었어요. 그걸 몸에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이게 제가 살아남을 유일한 증거니까요. 이게 있어야 한국에서 제 말을 믿어줄 테니까요. 11월 2일 출발하기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특별히 두부국을 끓여주셨어요. 두부도 요즘 귀한데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더군요. 아들아, 맛있게 먹어라.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어미가 마음이 아프구나. 어머니 말씀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내일 떠나요. 아마 다신 못 볼지도 몰라요.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딸도 모두 행복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일이면 제가 사라질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죽는 거죠. 저는 방문을 조금 열고 어머니 방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영영 못 볼 사람.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에 최소한의 짐만 넣었어요. USB, 돈, 물,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요? 아내였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아내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출장 가요. 사흘쯤 걸릴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눈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제 가족을 본 마지막 순간이요. 해산행 기차는 아침 7시에 출발했습니다. 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제가 의사가 된 도시,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하는 도시. 압록강을 향해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사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도망쳐야 하나? 왜 가족을 버리고 떠나야 하나?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요. 기차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제 운명을 향해서요. 해산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11월 초순의 함경도는 평양보다 훨씬 추웠어요. 저는 두꺼운 외투를 여미고 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몇 개 없었고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저는 미리 알아둔 대로 강 쪽으로 걸었습니다. 해산에서 압록강까지는 10리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밤 10시쯤 됐을 겁니다.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어요. 강 건너편에 불빛이 몇 개 보였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저렇게 가까운데 하지만 저렇게 먼 곳이었어요. 강변 숲속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자 군인 2명이 지나갔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면서 강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숨도 못 쉬었습니다. 군인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10분쯤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밟혔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렁출렁. 물은 차가워 보였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속옷만 남기고 다 벗었어요. 비닐봉지에 옷과 돈을 넣어서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USB는 몸에 테이프로 붙여뒀고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요.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너무 차갑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가슴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헤엄쳐야 했어요. 저는 한 손으로 짐을 들고 한 손으로 헤엄쳤습니다. 물살이 세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11월이라 강물이 많이 줄어 있었거든요.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군인 목소리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쳤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변에 군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요. 멈춰라. 당장 멈춰.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헤엄쳤습니다. 팔이 물을 쳤어요. 다리가 물을 찼습니다. 중국이 보였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됐습니다. 탕! 총소리였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물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철퍼덕. 저는 물속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속 헤엄쳤어요. 탕! 탕! 총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물이 튀었어요. 하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헤엄쳤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다리가 저렸어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쏴라! 더 쏴! 군인들이 소리쳤습니다. 탕탕탕! 총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물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헤엄쳤습니다. 죽어도 좋아. 여기서 죽어도 좋으니까 제발 중국 땅만 밟게 해달라. 중국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10m쯤 남았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총소리는 계속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앞만 봤습니다. 드디어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저는 기어서 강변으로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가 덜덜 떨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땅이 보였어요. 군인들이 강변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너오지는 못했어요. 이곳은 중국이니까요. 저는 젖은 옷을 꺼내서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이가 너무 떨려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몸에 붙인 USB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방수가 잘 됐더군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니까요. 저는 비틀거리며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겁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김이 났어요. 옷이 다 젖어서 더 추웠습니다. 이렇게 얼어 죽는 건가? 간신히 강을 건넜는데 여기서 죽는 건가? 그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저는 숨으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아니, 조선족 말투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방금 넘어오셨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남자 하나가 더 있었어요. 탈북자예요. 빨리 데리고 가야 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양쪽에서 부축했어요. 저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의 끌다시피 해서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 하나짜리 집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켜져 있었거든요. 여자가 담요를 가져다 덮어줬습니다. 옷 갈아입으세요. 여기 마른 울 있어요. 그리고 이거 드세요. 뜨거운 물 한 컵을 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목으로 뜨거운 물이 넘어갔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도 옛날엔 북에서 왔어요. 같은 핏줄 아니에요. 조선족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조선족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들을 만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탈북한 지 하루 만이었지만 1년처럼 느껴졌어요.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오는 꿈이었어요.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잘했다. 살아남아서 잘했어. 저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떠나서 죄송해요. 제가 비겁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중국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긴 여행의 시작이요. USB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몸에 붙어 있었어요.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제 미래였습니다. 이게 있어야 한국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이게 있어야 제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딘가 멀리 북한 땅이 보였어요. 어머니가 계신 곳,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곳. 하지만 이제 다시는 못 가는 곳.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어떻게든 한국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중국에서의 긴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땅에서의 하루하루는 공포였습니다.
저를 도와준 조선족 부부집에서 석 달을 숨어 지냈어요. 낮에는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러 돌아다니거든요.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보내집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김 씨와 박 씨였습니다. 예순이 넘은 분들이었어요. 김 씨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북에서 이렇게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거예요. 같은 핏줄 아니겠어요? 고마웠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북에서는 이웃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누가 고발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낮에는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창문도 열지 못했어요. 밖에서 보일까봐요. 저는 하루 종일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제가 떠난 걸 알았을까? 아니면 아직도 출장 갔다고 믿고 있을까? 밤에만 잠깐 밖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와 함께 뒷산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었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평양에서는 전기가 없어서 밤하늘이 어두웠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습니다. 저기 저 방향이 북한이에요.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쪽을 봤어요. 깜깜했습니다. 아무 불빛도 보이지 않았어요. 반대편 중국 쪽은 불빛이 많았는데 북한 쪽은 칠흑 같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있는 곳,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통일되면요. 통일, 그게 언제쯤일까요? 제가 살아있을 때 볼 수 있을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다급하게 들어왔어요. 공안이 마을에 왔대요. 탈북자 찾는다고 집집마다 조사한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떡하죠? 지하실에 숨어야 해요. 빨리요. 집 뒤편에 작은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감자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곳에 내려갔습니다. 어두웠어요. 좁았고요.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마세요. 절대로요. 할머니가 문을 닫았습니다. 깜깜해졌어요. 저는 어둠 속에 앉아서 숨을 죽였습니다.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대화 소리, 중국말이었어요. 공안이 집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구 옮기는 소리도 났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우리 둘만 살아요. 김씨 할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침착했어요. 하지만 저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어요. 5분쯤 지났을 겁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 나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혹시 또 올까봐요. 1시간쯤 지나서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 갔어요. 이제 나오세요. 저는 지하실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저렸어요. 할머니가 물 한 컵을 줬습니다. 이젠 더 조심해야 해요. 요즘 단속이 심해졌어요. 그날부터 더 숨어 지냈습니다. 지하실에서 지내는 날도 많았어요. 답답했습니다. 햇빛도 못 보고 밖에도 못 나가고 마치 감옥 같았어요. 2달쯤 지났을 때 김씨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야 해요. 여기 계속 있으면 위험해요. 어떻게 가요? 태국을 거쳐서 가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돼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도와줄 거예요. 태국, 멀었습니다. 여기서 태국까지 어떻게 가나요?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일주일 뒤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옷가방을 싸주셨어요. 옷 몇 벌, 물, 빵, 그리고 중국 돈 조금. 이거 받으세요. 길에서 쓰세요. 할머니, 이미 너무 신세를 많이 졌는데 괜찮아요. 우리도 언젠가 도움받았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차에 태웠어요. 트럭 짐칸에 숨었습니다. 다른 탈북자 2명이 더 있었어요. 30대 여자와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어요. 모두 숨어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짐칸은 어두웠어요. 창문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갔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어요. 저녁쯤 됐을 겁니다. 트럭이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중국 남부였습니다. 더웠어요. 북쪽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기차 타세요. 곤면까지 가는 기차예요. 거기서 또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기차표를 줬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평생 은혜 못 잊겠습니다. 잘 가요. 한국 가서 잘 사세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 좀 해주세요. 북에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중국 남쪽으로 가는 기차였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 산, 마을, 모두 낯선 풍경이었어요. 이틀 뒤 곤명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조선족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분이 우리를 태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버스로, 차로, 때로는 걸어서 2달이 걸렸습니다. 태국은 더웠습니다. 습했어요.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날씨였습니다. 우리는 방콕의 한 교회에 머물렀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돼요. 거기서 신청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드디어 한국이라는 말이 가까워진 겁니다. 대사관에 갔습니다. 탈북자라고 말했어요. 직원분들이 저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에 앉았어요. 직원 한 분이 물었습니다. 언제 탈북하셨어요? 11월 3일입니다. 왜 탈북하셨어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몸에 테이프로 붙여서 3달 동안 지켜온 그 USB를요. 이걸 드려야 해요. 이 안에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직원이 USB를 받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시간쯤 지났을 겁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다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김 선생님, 이 USB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네, 북한 내부 숙청 계획이요. K11 계획이라고 불리는 거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정보예요. 선생님은 한국에 가셔야 해요. 빨리요. 그날부터 절차가 빨라졌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얀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 자유, 새로운 삶.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절 찾을 거예요. USB를 찾을 거고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제가 북한을 떠난 지 5달 만이었습니다. 저는 자유의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서울로 데려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안전한 곳이라고만 했습니다. 차는 2시간쯤 달렸습니다. 서울 어딘가에 회색 건물 앞에 멈췄어요. 이름표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 건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문마다 경비원이 서 있었고 CCTV도 여러 대 있었어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 2층, 3층. 계단을 한참 내려가니 철문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찍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또 복도가 나왔어요. 양쪽에 방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게 전부였어요. 벽은 회색이었고 창문은 없었습니다. 형광등만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직원은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10분쯤 기다렸을 겁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요. 김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보기관 소속입니다.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이 가져오신 USB 확인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태국에서 5개월 동안 몸에 붙이고 다녔던 그 파일들이요. 이 USB는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저는 그날 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 17일 밤 수술실, 신원불명의 총상 환자, 군복 안감 속에서 발견한 USB, 보안부의 개입, 그 모든 것을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환자의 이름은 아십니까? 몰랐습니다. 신원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 사람입니다. 남자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50대 군인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단 모습이었어요. 장대좌, 호위사령부 소속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술한 그 환자예요. 제가 수술하려던 사람, 그리고 USB에 대상사로 적혀있던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나간 뒤 곧바로요. 공식 기록은 수술 중 사망입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그들은 계획대로 그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저를 살인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3명, 남자가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김 간호사, 박 간호사, 최 간호사, 함께 수술실에 있던 그 3명이었어요. 모두 실종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지방 발령이지만 가족들도 행방을 모릅니다. 아마 남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들도 죽었다는 걸. USB에 적힌 대로요. 선생님, 이 USB는 우리가 6개월 전부터 추적하던 정보입니다. K11 계획, 북한 내부 숙청 작전이에요. 하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져온 이 USB가 결정적 증거예요. 남자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명단이 나왔어요. 저도 봤던 그 명단. 대상 1번부터 3번까지 모두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 심장마비, 자살, 모두 USB에 적힌 대로였어요. 4번장 대자도 사망, 그리고 2차 제거 대상, 간호사 3명도 실종. 그럼, 네, 이 계획은 실제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남자가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제 이름이 있었어요. 3차 제거 대상 마이너스 추적 중, 마이너스, 김외과 의사 탈북 추정 발견 즉시 제거. 선생님은 이미 표적입니다. 북한은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이 USB 때문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날을. 언젠가 자유가 북녘 땅에도 닿을 날을. 그날을 기다리며.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북한을 잊지 말아주세요. 거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들도 자유를 꿈꿉니다. 그들도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들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제일 먼저 평양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 묘소에 가서 절을 올리겠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겠어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살아있을 겁니다. 증언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평양중앙병원 외과의사 김해, 아니, 이제는 서울의 평범한 병원 직원 박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